자, 페이지 196페이지. 내용은 뭐예요? 세포 내 화학 작용, 세포 내 화학 작용이래. 말 그대로예요.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 반응들은 다 물질이 변화되는 반응, 화학 반응이란 뜻이에요. 알겠나요? 세포 내, 생명체란 얘기지? 생명체 내에서 여러 화학 반응. 이거를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물질 대사라고 표현합니다. 네 글자로 줄여서. 역으로 물질 대사가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물질 대사는 생명체 바깥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에는, 이 물질 대사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거예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로, 성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게 화학 반응이잖아요. 그죠? 이때 그 과정에서 반응하는 물질을 우리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롭게 만들어진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반응물의 분자의 크기와 생성물의 분자의 크기를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분자의 크기가 뭐해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또는 작아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구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질 대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한다면 이화작용과 무슨 작용으로 구분한다? 동화작용으로 구분을 하고요. 이화작용은 다른 말로 분해, 뽀갠다, 부서지게 만든다, 이런 뜻이고, 동화작용은 합성, 반대로. 그러면 이화작용은 뭐예요? 반응물의 물질이, 반응물의 크기가 뭐 한 거야? 컸던 게 뽀개져서 작아지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큰 물질이, 큰 분자, 그래 분자라고 표현하자. 큰 분자가 뽀개져서 어떻게 된다? 작은 분자가 된다. 여기서 분자라는 표현은 뭐 엄밀한 표현은 아니죠. 분자는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분자라고 하는데, 내가 쓴 단어의 분자는 그냥 입자라고 생각하세요. 덩어리 큰 입자가 덩어리 작은 입자로 뽀개지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한다. 거기에 비해서 동화작용은 그 반대란 얘기예요. 작은 분자들끼리 합쳐져서 큰 분자, 큰 입자가 된다. 합성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로서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분해라고 그랬잖아. 물질 대사 중에서 이화작용 뭐가 있어요? 소화작용, 그치? 또 포도당이 뽀개져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그러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포도당이 뽀개졌다 그랬잖아. 호흡, 세포 호흡. 또 굳이 더 얘기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 이런 단어 많이 쓸지 모르겠는데, ATP가 ADP로 뽀개지는 과정, ATP가 ADP로 뽀개지는 과정이 이화작용에 해당된다. ATP, ADP는 물질의 이름이에요. 알겠지, 유리마? 헷갈리잖아? ATP, T, 트라이, 숫자 3을 의미해요. 아시겠죠? ATP에서 T가 트라이, 숫자 3을 의미합니다. ADP, D, 듀오, 더블, 숫자 2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ATP가 ADP가 된다, 3이 2가 된다는 얘기예요. 크게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는 게 뭘까? 호흡의 반대가 뭐가 있어? 광합성이 있겠지. 말 그대로 합성. 광합성의 대표적인 예고. 그 다음에 세포 내 소기관 중에서 라이보솜이 하는 역할이 뭐였어? 단백질 합성. 역시나 들어갈 수가 있죠. 또 반대로 ADP가 2가 3으로 되는 과정들. 이게 동화작용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없잖아. 그치? 그리고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은 반드시 이 물질 대사는 가장 중요한 특징. 물질 대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물질 대사가 뭐라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은 하리나 생명체 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니? 그렇진 않아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 일단 온도가 뭐여야 돼? 높아야지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사람만 보더라도 우리 몸의 온도가 그렇게 높진 않잖아. 몇 도야? 36도에서 37도 사이잖아. 그렇게 높은 온도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단 말이야. 근데 활발하게 일어나. 그 얘기는 우리 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단순히 환경적 영향보다 화학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끔 뭔가가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물질 대사의 특징은 반드시 첫 번째, 효소가 관여를 한다.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매라고 하는 거 화학 반응을 잘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에너지가 방출이 되든가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반대로 에너지를 흡수하든가 에너지 출입을 동반한다. 이게 물질 대사의 일단 특징이야. 효소가 관여를 하고 에너지 출입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물질 대사에서 이화작용, 동화작용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소화, 세포, ATP가 ATP가 되는 거, 광합성, 단백질 합성, ADP가 ATP가 되는 등 여기에 제시한 예들은 싹 다 기본적으로 효소가 관여를 하게 돼. 알겠죠? 얘네들을 일으킨 효소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이화작용대로, 동화작용은 동화작용대로 에너지가 방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에너지가 흡수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화작용은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뽀개지는 과정이라 그랬지?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질까, 에너지가 그러니까 공급돼야 될까, 흡수가 돼야 될까? 얘만 보면 돼, 일단 세포. 얘 에너지 뭐 하는 놈이야? 어떤 과정이니? 에너지 만들어내는 과정이란 말이야. 뽀개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에너지를 살아가는 데 쓴단 말이야. 얘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화작용은 에너지 방출, 가로 열고 발열 반응,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발열 반응이 작은 분자를 뭉쳐서 큰 분자로 만들어야 돼.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있다 그랬지? 광합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잠깐 생각해 본다면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재료가 있어야 돼. 거기다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무슨 에너지? 빛에너지. 그러니까 광합성 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잖아? 대표적으로 광합성에 해당되는 걸로 설명했지만 동화작용 자체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동화작용은 뭐다? 에너지 흡수, 흡열 반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에너지 방출이냐 흡열이냐 발열이냐 흡열이냐를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총량 양을 그렸을 때 어떤 물질이 처음에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치자. 에너지 많은 게 에너지가 적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 그래프는 처음에는 에너지가 적은 물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가 많아서 이런 물질이 됐다고 쳐요.
흰색 그래프는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주황색 그래프는 에너지가 많아졌다는 얘기지. 할인아, 그지? 그러면 흰색 그래프는 물질대사 중에서 이화작용에 해당돼, 동화작용에 해당돼? 이화작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에너지의 양의 값 자체를 느낌적으로 분자 크기라고 생각을 하자잉.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지, 유림아? 흰색 그래프는 분자의 크기가 컸는데 뭐 됐다는 얘기야? 작아졌다, 뽀개졌다는 뜻이잖아. 얘가 무슨 작용이에요? 이화작용. 주황색 그래프는 분자의 크기가 작았는데 커졌다는 얘기잖아. 얘가 무슨 작용? 정화작용. 얘는 흡열. 이화작용은 발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그 두 그래프에서 흰색 그래프든 뭐 분홍색 그래프든 대충 뭐 처음 가지고 있던 양과 나중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차이값, 결국은 이만큼의 차이값이 있잖아. 이만큼의 차이값을 뭐라 그래? 이거를 반응열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요 차이값. 처음 에너지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처음 물질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총량과 나머지 생성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차이값. 처음 에너지 마이너스 나중 에너지의 차이값의 절대값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반응열이라고 표현한다. 표현 단어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그래프 해석이 되시겠죠? 됐니? 자, 이때 물질 대사의 특징 중에서 에너지 출입을 동반한다는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뭐가 관여를 한다고? 효소가 관여를 한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효소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매우 활발하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효소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니? 효소는 촉매로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촉매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저 단어의 뜻은 촉매라는 물질은 본인 그 촉매 물질 자체가 화학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촉매가 자기가 반응을 통해서 촉매라는 물질이 새로운 어떤 다른 물질로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걸 촉매라고 얘기를 해요. 촉매는 자기 자신은 안 변해. 대신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걸 촉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촉매는 변하지는 않는다. 도움을 준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이 효소라고 하는 놈의 촉매로서 역할을 하는데 효소의 특징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효소는요 단백질이 주성분이에요.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효소 누가 만든다는 얘기야, 현빈아? 어디서 만든다는 얘기니? 라이보솜. 단백질 합성 라이보솜. 아시겠어요? 효소는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효소는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특징인데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이 결합돼서 단백질을 만들잖아. 오늘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잖아. 근데 이 아미노산이 총 20가지가 있잖아. 20가지 뿐이 없는데 효소는 몇 가지를 만들 수 있어? 경우의 수로 수천만 가지를 만들 수 있어.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해? 아미노산에 결합되는 개수, 아미노산이 결합되는 순서, 아미노산의 뭐 종류들에 따라서 결합되는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졌을 때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순서, 종류, 배열 순서 뭐 이런 것 등에 따라서 단백질의 결과적인 모양이 다 어때? 달라져. 모양이 다른 단백질은 다른 단백질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특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모양이 다른
각각의 단백질들이 효소로서 작동을 하고요. 모양이 다르면 그 모양이 다른 단백질마다 반응하는 물질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단백질의 특징이, 단백질은 입체 구조에 따라서,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 입체 구조에 따라 그 단백질의 성질이 결정됩니다. 그죠? 그러면 효소가 A라는 요소, B라는 요소, C라는 요소, 효소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모양이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양이 다르면 그 모양에 반응될 수 있는 물질의 종류도 다 어때야 돼? 다 달라야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뭐야? 1효소가 반응할 수 있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은 몇 개의 물질만 촉매로서 작용할 수 있다? 한 종류의 물질만. 어떤 A라는 물질이 있어. 그 A라는 물질을 화학 반응을 잘 일어나게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효소는 딱 한 종류만 있다는 얘기야. 하나의 효소에는 하나의 물질하고만 반응한다. 1요소 1물질 반응. 이거를 효소의 기질특이성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기질특이성. 기질,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각 효소마다 그 효소에 맞는 물질이 정해져 있고 그러한 특별한 성질이 있다는 얘기야. 그걸 효소의 기질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의 효소가 있다고 치자. 얘 자체가 효소라고 쳐요. 효소 A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아시겠죠? 이런 모양이 있고 이 효소 주변에 물질, 기억, 니은, 디귿 여러 종류의 물질이 있다고 쳐요. 어떤 물질이 있냐면 모양 자체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이 효소 주변에 있었다고 치자. 기억, 니은, 디귿이 있다고 쳐요. 여러분들 그림을 딱 보자마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현재 그린 효소 A와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은 뭐예요? 기억이겠지. 모양이 딱 맞아떨어지는 기억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여기 와서 결합이 됐다고 치자.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됐을 때 효소와 물질이 결합된 이 상태를 뭐라 그래? 복합체라고 얘기를 해요. 물질 복합체. 효소 기질 복합체. 교재에 어디 나오니? 197페이지에 효소 기질 복합체. 결합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효소 기질. 기질은 반응물질이라는 뜻이에요. 효소와 물질이 결합됐다. 그걸 복합됐다. 복합체가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알겠지? 그런 다음에 얘가 뱉어냈다고 치자. 그랬더니만 얘가 이렇게 됐대. 이 과정이 됐대. 그러면 얘가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됐다가 이렇게 생성물이 됐다고 치자. 현재 이 그림은 이화작용을 나타낸 거야? 동화작용을 나타낸 거야? 이화작용이지. 덩어리로 이게 결합되어 있는 덩어리였던 놈이 뽀개졌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화살표가 반대로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무슨 작용을 나타낸 거야? 이건 동화작용을 나타낸 거지. 떨어져 있는 물질을 효소에 의해서 결합돼 가지고 덩어리가 졌다. 이건 동화작용입니다. 그림이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 아시겠죠? 현재 이 그림에서 니은은 결합돼 안 돼. 디귿은 결합돼 안 돼. 결합될 수가 없죠. 그건 왜 그래? 효소 기질 특이성 때문이에요. 기질 특이성 때문에. 하리나 무슨 얘기인지 알지?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니은과 결합할 수 있는 효소는 또 다른 효소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디귿과 결합할 수 있는 효소는 다른 그 모양에 맞춰진 효소가 또 따로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 효소는 한 물질하고만 반응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이 에너지 그래프는 아직 안 지웠는데 여기서 에너지 그래프를 다시 그릴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봐. 에너지의 총량 그래프가 이랬던 에너지가 이렇게 변화가 된다. 무슨 작용이라고? 이화작용이지.
에너지의 양을 물질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큰 놈이 작은 놈이 됐다. 뽀개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프가 에너지 변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어떤 물질 A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이랬을 때 얘가 뽀개져서 물질 B로 되는 과정에서 뽀개지는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최소한 얘가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 에너지가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된대. 아니면 이 에너지보다 많은 물질, 에너지가 많은 물질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그냥 B로 뽀개질 수는 없다는 뜻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차이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차이나는 이만큼의 에너지는 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있어야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리고 여기서부터 원래 있던 A가 가지고 있던 원래 에너지와 물질 B가 됐을 때 갖게 되는 에너지, 요 차이값, 요 에너지 차이값을 뭐라고 정리했냐 아까? 이걸 반응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가 반응열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요 에너지의 정의는, 의미는 무슨 뜻이겠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에너지란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문턱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턱 에너지. 반응이 일어나려면 문턱은 넘어야 된다. 뭐 조건 갖췄니? 이런 뜻이야. 조건을 갖춰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문턱 에너지, 요 차이 나는 요 문턱 에너지를 뭐라 그러느냐? 활성화 에너지라고 표현해. 요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해. 그러면 문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 잘 못 일어나? 잘 못 일어나겠지. 문턱이 높으면 당연히 그걸 넘어가는 게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반응을 잘 일으키려면 문턱을 뭐 해야 돼? 낮추면 돼. 완전히 없을 수 없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낮추면 된단 말이야. 그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는 얘기야? 그게 효소야. 충분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효소가 없을 때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그래프라면 효소가 있음으로써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다시 얘기해서 문턱의 그 활성화 에너지가 효소가 없을 때보다 효소가 있을 때 문턱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낮아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효소가, 이 노란색 그래프가 효소가 있을 때야. 그래서 효소의 역할은 활성화 에너지 값을 뭐 한다? 낮추는 역할을 한다. 반응을 촉진시킨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야, 문턱 낮아지면 당연히 더 많은 물질들이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턱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혼동하면 안 돼. 노란색 그래프를 보더라도 반응열은 어디서부터 어디야?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로부터 최종적인 에너지, 요게 반응열이란 말이야. 반응열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뀐다. 활성화 에너지는 낮아지는 건 효소 때문에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화학 반응의 처음과 결과값의 에너지 차이값, 반응열의 그 값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효소와 무관하다. 반응열은 효소와 무관하다. 이해되지? 자, 이화작용을 봤으면 동화작용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동화작용도 에너지의 총량을 봤을 때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놈이 많은 에너지의 물질이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냥 쭉 이렇게 그냥 그렸는데 얘도 실제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이래요. 이게 효소가 없을 때의 에너지, 물질 대사의 동화작용의 에너지 변화 그래프라면 효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효소가 있으면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야. 노란색이 효소가 있을 때. 역시나 활성화 에너지를 뭐 했어? 낮췄지? 그리고 여기서 반응열은 처음 에너지와 나중 에너지의 이 차이 값을 우리는 반응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요. 반응을 해서 차이 나는 에너지라는 뜻이고, 동화작용은 흡열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에너지 흡수하는 과정, 흡열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실수 많이 하는 거. 활성화 에너지가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가 아니야. 좀 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 문턱이라고 했잖아. 문턱은 시작점에서 넘어야 되는 문턱 에너지잖아. 시작점이 여기잖아.
여기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 문턱 넘어야 되니까 시작은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 문턱 낮아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활성화 에너지 어쨌든 낮아진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건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시작점이 여기니까 활성화 에너지 넘어야 되는 문턱은 요만큼이었다면 동화정형에서 시작점 자체가 에너지가 원래 적었어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요거는 실수하지 않도록 한다. 어디가 활성화 에너지인지. 이해됐니? 자. 추가적인 얘기 잠깐 하자. 우리가 촉매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촉매는 지 스스로 화학 반응에 직접 관여한다고 안 한다고?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얘기는 그 문장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촉매는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촉매는 그 물질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사용, 반복 사용이 뭐하다는 얘기야? 가능하다는 얘기야. 여기서 얘기하는 효소도 얘 한 번 뽀겠어. 그러면 얘는 폐기처분돼? 아니란 얘기야. 또 다른 기억이 있으면 또 촉매로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재사용 계속 가능합니다. 촉매는 재사용 가능하다. 자, 이때 촉매는요, 다시 유기촉매와 무기촉매로 일단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촉매는 유기촉매, 무기촉매로 구분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유기촉매는 촉매의 그 물질이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는 촉매를 유기촉매라고 얘기를 하고, 무기촉매는 그 촉매라는 물질이, 촉매로 작용하는 물질이 무기질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유기 물질은 뭐냐?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포도당,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CHO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걸 유기촉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오늘 배운 이 효소라고 하는 놈은 유기촉매에 해당돼, 무기촉매에 해당돼. 단백질이 주성분이라고 그랬잖아. 유기촉매야. 그래서 유기촉매 가르고 지금 오늘 배웠던 내용 효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알겠어요? 유기촉매를 다른 말로 또 다른 말로는 생체촉매라고도 표현해. 생체촉매.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촉매. 유기촉매, 생체촉매, 효소 다 뭐 의미상 같은 말이야. 알겠니? 거기에 비해서 무기촉매는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근데 얘네들의 이제 차이가 뭐냐? 효소는 생체촉매, 유기촉매로서 주성분이 단백질이라고 했잖아. 단백질은 열에 강해, 약해? 약해. 그래서 온도를 높여서 실험을 하잖아? 어느 순간 효소는 자기의 역할을 해 못해. 못 해버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런데 무기촉매는요, 온도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온도를 높이면 더 촉매로서의 역할을 더 잘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거예요. 온도에 따라, 환경 온도에 따라 촉매의 반응 속도, 촉매로서의 반응 속도를 보자면 한 놈은 이런 반응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촉매가 있고 한 놈은 이런 반응 속도를 갖게 되는 촉매가 있다고 쳐요. 흰색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 중에서 하나는 유기촉매, 하나는 무기촉매를 그린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주황색 그래프는 환경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를 점점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 얘가 무슨 촉매야? 얘가 무기촉매야. 여기에 비해서 효소는 유기촉매, 생체촉매로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보통 한 36도에서 40도가 가장 잘 생체 반응할 수 있는 온도야. 40도를 넘어가게 되면 단백질의 모양이 변하게 돼. 얘가 40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 효소의 모양이 여기가 찌그러져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찌그러진다는 표현상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도 붙을 수 있다는 얘기야, 못 붙는다는 얘기야. 못 붙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효소가 파괴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40도를 넘어가게 되면 효소의 그 반응 속도가 뚝 떨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흰색 그래프가 무슨 촉매다? 효소의 그래프 또는 유기 촉매에 대한 온도에 따른 반응 속도 그래프다 라는 얘기예요. 책에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 안 나와 있으면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고요.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197페이지에 탐구 자료청 보게 되면 효소의 작용 원리에서 카탈레이스의 작용 원리가 나와요. 카탈레이스. 우리가 단어 중에서 무슨 레이스. 얘가 뭐의 이름이에요? 효소를 지칭하는 명칭이에요. 중학교 때 소화효소 중에서 아밀레이스 있잖아요. 말테이스, 뭐 레이스, 에이스 들어가는 거 다 효소란 뜻이야. 그 중에서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가 어디에 있어? 우리 감자, 생감자, 감자에도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 간에도 있고요. 아시겠죠?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우리 몸 안에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카탈레이스 가지고 봐봐. 실험 과정이 시험관 ABC에다가 3%의 과산화수소를 넣고 A는 그대로 두고 B에는 생감자 조각을, C에는 삶은 감자 조각을, ABC에는 기포. 뭔 말이냐?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놈은요. 효소로서 특징 중에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과산화수소를 뭐하게 만들어?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촉매 역할을 해요. 특히 카탈레이스는 뭘 분해시킨다고? 실험 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료로서 과산화수소를 얘가 분해 촉진을 시킵니다.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뭐와 뭘로 분해가 되냐면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알겠지? 여기 지우자. 과산화수소의 분자식은 H2O2. 얘가 분해가 되면 H2O와 뭐가 된다고? O2가 된다고. 알겠죠?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 2 써주고 여기 2 써주면 되나요? 그러면 완벽한 화학 반응식이 되겠지? 이 과정에서 뭘 첨가하면? 카탈레이스를 첨가하면 이 반응이 촉진된다는 뜻이에요. 매우 빠르게 분해가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 세포 안에 있다고. 또는 생감자, 간 이런 데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상처 났을 때 피 나오잖아. 그리고 그거 소독한다고 뭘 뿌려?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바른다고. 그럼 과산화수소 바르면 따끈따끈한 건 벌벌벌 막 끓는단 말이야. 끓는다? 기포가 막 만들어지겠지? 과산화수소가 혈액 속에 있는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뭐 되고 있다는 얘기야? 분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져? 기포가 바로 산소야. 산소가 세균을 죽여주는 살균 작용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독약으로, 그러니까 소독을 하는 그걸로 쓴단 말이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 과산화수소를 뭐 시험관 ABC에다가 준비하고, 실험 과정은 그렇대요. 과산화수소를 준비하고 여기다는 생감자를 넣는데, 여기다가는 삶은 감자를 넣는데. 맞나? ABC 뭐 순서는 상관없잖아. A는 그대로 두고 A는 그대로 과산화수소만 있고 B는 생감자, C에는 삶은 감자 이걸 넣었어요. 과산화수소가 급격하게 분해가 되면서 기포가 잘 만들어지는 시험관은 뭐란 얘기야? B가 되겠지. 여기서 기포가 퍽 만들어서 분해가 일어날 거고, A는 변화가 거의 있어요, 없어요? 변화 없죠. C에도 변화가 거의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왜? 감자를 뭐 했다 그랬어? 삶았다 그랬잖아.
그러면 감자 안에 원래 카탈레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삶는 동안에 온도를 높이는 동안에 효소가 어떻게 되겠니? 기능을 잃어버리겠지. 모양의 변질이 생기게 된단 말이야. 효소로서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돼. 그래서 여기서는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실험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생감자 안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는 유기촉매라 그랬지. 그런데 어떤 실험 문제에서는요, 뭐 여기 D 하나 더 있을까? D? 여기다가 이산화망가니즈 라는 물질을 첨가해. 이산화망가니즈도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거든? 근데 얘는 무슨 촉매야? 무기촉매야. 그러면 얘도 만약에 집어넣고 이산화망가니즈를 끓였어. 한번 달군 이산화망가니즈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쳐봐. 그러면 얘도 기능을 잃어버려? 아니라고. 얘는 무기촉매로서 기능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뜻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실험 과정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우리 세포 내 화학 반응이 마무리가 됐는데 끝으로 비교를 한다. 뭘 비교를 할 거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생명체 바깥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그냥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화학 반응과 그냥 일반적인 화학 반응과 물질 대사로서의 화학 반응을 비교를 할 건데, 그냥 화학 반응 중에서 대표적으로 연소 반응, 종이를 태우는 연소를 생각을 할 거예요. 거기에 대응되는 물질 대사로서 뭐가 있어요? 세포 호흡이 있어. 얘네들을 비교를 할 거야. 알겠니? 재료는 포도당을 준비했다고 치자. 포도당 라이트앞을 태우면 잘 탑니다. 포도당을 연소시키는 실험을 했다고 쳐요. 그리고 포도당을 마이토콘드리아에다가 먹잇감으로 줬어. 마이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가지고 열심히 세포 호흡을 하겠지. 그 두 가지를 비교하겠다는 뜻이에요. 포도당 연소, 세포 호흡. 이렇게 했을 때 연소와 세포 호흡의 공통점은 뭐예요? 일단 공통점은 있죠. 공통점은 당연히 연소나 세포 호흡을 할 때 뭐가 필요해? 산소가 당연히 필요하겠지. 재료, 물질이 필요하고 플러스 산소가 필요하다. 공통점이에요. 아시겠죠? 또한 공통점 뭐야? 연소할 때 열 방출되지, 세포할 때도 뭐 돼? 발열 반응이지. 이화적이니까 열 방출이 일어난다. 얘네들은 다 공통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부터 차이점을 쓸 거야. 물질 대사하고 세포호흡의 차이점.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 영역 부분이 달라요. 포도당을 태우려면 높은 온도에서 타, 낮은 온도에서 차. 한 50도에서 포도당이 타니? 안 타지. 그러니까 연소는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 근데 세포호흡은 36도라고는 체온 내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거잖아.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차이점이죠? 그지? 그 다음에 또 차이점. 둘 다 에너지 방출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에너지 방출의 형태가 연소는 한 방에 방출을 해. 타는 동안에 빡 방출하고 끝나. 근데 세포호흡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방출을 합니다. 아시겠죠? 또한 방출되는 에너지의 형태도 또 달라요. 방출되는 에너지의 형태. 물질이 탈 때, 포도당이 탈 때 에너지가 뭘로 방출돼? 열로 방출되지. 그러면 타면서 빛이 날 거 아니야. 빛나지. 열과 빛으로 방출된다면 세포호흡은 빛이 나는 건 아니지. 주로 열로 방출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연소는 에너지 그래프로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있어 연소를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 차이값이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진짜 한 방에 방출을 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세포호흡은 포도당이 있었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있었어. 단계적으로 방출이 일어났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때 만약에 포도당 사용한 게 포도당 분자 하나 사용했고 여기도 포도당 분자 하나 사용했다고 쳐요. 그러면 연소를 통해서 포도당 분자 하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총량, 나중에 에너지 총량의 차이값과 포도당이 분해돼서 처음부터 나중에 이 총 에너지의 차이값은 얘와 얘는 어떨까? 같습니다. 에너지의 총량은 같아요. 근데 그 에너지 총량을 연소는 한 방에 방출하는 거고 세포 물질에서는 단계를 거쳐가면서 천천히 방출한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어요?